대통령 이외에 이제 오늘 3명이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최순실 씨 등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네, 검찰은 먼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미래 K스포츠재단으로 대기업이 총 774억 원을 대도록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최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당차관급 인사자료를 포함한 47건의 공무상 비밀 등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채널A 뉴스 연희선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네 분의 전직 의원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호김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 국민의당 최원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 피의자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과연 현직 대통령 제대로 수사할까 의구심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야당의 생각으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수사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 예. 글쎄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어떤 수준으로 적시되거나 표현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었죠.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형제번호라고 하는 걸 부여해서 형사 입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예상하고 있었는데 다만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시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뭐 상식에 기반한 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상 3명의 범인들에게 적용한 혐의, 범죄 혐의는 미흡하기 짝이 없지요. 무엇보다도 제3자 뇌물죄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수사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직권남용죄, 또 뭐 강요죄, 또 사기 미수 뭐 이런 정도만 적용했기 때문에 이건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렇게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수사 결과를 많이 발표해 왔는데 네. 그것이 거의 최종 수사 결과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 뇌물죄의 문제는 뭐 더 여조를 수사하겠다고는 합니다만 결국 특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의율한 범죄 혐의는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통령은요 공모를 했다니까 공모 공동정범이 된 거예요. 네. 공동정범. 네. 네, 이런데 오늘 이제 우리 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를 적용을 안 했잖아요. 뇌물죄가 제일 세고 어떻게 네. 보면 이번 그 게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빼고 여기서 이 수사를 종결을 했으면 지금 딱 그 비판하신 게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그 비판은 잠깐만 좀 유보해 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검찰이 뭐 유영아 변호사가 뭐 이제 또 입장 발표하겠지만요. 네. 이번 주에 대통령 조사 받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사 받고 나서 대통령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제3자 뇌물죄 또는 뭐 포괄적 뇌물죄 이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찰이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뇌물죄가 빠진다면 지금 우리 진성준 의원의 지적이 정확했던 거고 네. 들어간다면은 그 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약간 유동적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최순실 씨가 수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와 또 재벌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뇌물죄를 의율하려면 얼마든지 의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른바 무슨 대가성이니 청탁 여부니 이런 문제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를 뺀 것 같아요. 그건 대통령 수사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세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럼 기소가 되고 나서는요. 오늘 이제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 이 3명의 변호인들은요. 검찰 수사 기록물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전하고 이후하고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통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네. 이 굉장히 엄청난 두뇌 싸움이거든요. 네. 검찰이 도대체 내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질문은 던질 것인지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기소가 됨으로써 이 기록물 열람, 그다음에 플러스 복사까지 가능합니다. 네. 복사까지 가능하면 그 세 사람의 변호인들이 다 기록물을 복사해서 저 유영아 변호사한테 넘기겠어요? 안 넘기겠어요? 넘기죠. 네. 넘기고 그러면 그걸 보고 대통령 검찰 조사 전에 쭉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네. 시험 문제를 알고 시험을 보는 것과 시험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 정도의 엄청난 차이예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왜 뇌물죄를 적용 안 했는가? 진짜 할 의지가 있었으면요. 대통령 조사한 다음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그거를 다 써놓으면요. 저쪽 대통령 측에서 이걸 다 알아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순실 사태에서 우리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검찰하고 공영방송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네. 검찰이 이번 수사가 그 만시지탄의 느낌이 들죠. 그동안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그것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해서 이렇게 결과를 키우고 국정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하는데 일단 검찰은 지금 오늘 기소 내용은 사실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앞으로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게 꼼꼼히 수사를 해서 거기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뇌물죄 문제도 검찰의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검찰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자기 조직을 위해서도 또 국가를 위해서라도 잘 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안 되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요. 어차피 이제 예상했던 대로 딱 그 검찰이 지금 이제 그동안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또 일부 검찰의 경우에는 우병우 라인이라고 또 이제 그 압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겠죠.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할 말이 없는 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움직였었어요. 처음에는 형사 8부에서 시작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요번에 그 검찰은 특검의 압박을 받았고 또 신뢰 문제 그리고 촛불이라는 어떤 그 민심을 보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 속에 매우 객관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일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모습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지는 수사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 제3자 뇌물 공여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로서는 네. 가장 그 예상했던 대로 딱 상식적인 수준에서 중간 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 얘기를 오늘 저희 방금 전 리포트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K 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774억 모은 것 이것에서는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관련해서는 조금 생각이 부족한 것 같은데 롯데에 70억 원 출연하고 삼성이 35억 준 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대면 조사 후에는 이것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까지 갈 수 있을 네. 것이라는 의견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전 비서관의 그 문건 유출과 관련된 내용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해서 있었는데 좀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총 180건 정도고 그리고 그 중에서 47건은 차관급 이상이 보는 비밀 자료. 그러니까 뭐 인사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내용이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난번 1차 그 대국민 사과 그게 거짓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홍보물, 연설문 이런 거 정도만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지. 밝혔었죠. 뭐 인사 관련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거든요. 네. 그때 그 도움받은 분야를 특정을 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 홍보물, 연설문. 근데 네. 이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사라는 게 얼마만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네. 그 권력의 힘이 제일 잘 발휘되는 곳이 어딥니까?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당에서도 공천이고요. 예, 그런데 이 민감한 거기에 있었다라는 이게 최순실에게 다 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말이죠. 최순실이 그런 말이죠. 인사 문제를 가지고 부정한 재산을 축적한 건 없는가?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급 인사를 하루 이틀 전에 먼저 알았다. 예, 그리고 의미가- 심지어 수도권 외곽의 모 역술인에게 찾아가서 아무개 씨를 어디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습니까? 이런 걸 다 뭐라고 해요? 문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다 컨설팅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인사 문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부정한 부를 축적한 건 없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검찰 공소장이 좀 이따가 이제 공개가 된다니까 다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그 검찰 수사 발표에는 그런 거는 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밝혀내야 되고 실제로 우리 국민이 경악했던 것은 이른바 그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정말로 그 정부의 공식 직함이 없는 민간인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연설문을 의뢰하고 연설문을 더해서 국가 기밀 서류까지 다 넘어가서 이렇게 하게 됐는가라고 해서 격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K재단 그리고 미르재단에 국한해서만 수사를 한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것이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교육부의 감사도 있었지만 이대 교수들이 어떻게 특혜를 줬는지는 드러났지만 그러면 왜 이대 교수들이 정유라에게 입학 특혜를 주고 학사 관리에 그런 특혜를 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거 수사에서 드러내야 될 부분입니다. 특혜가 오갔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다 수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최순실이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재산을 횡령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재단에게만 다 넘어간 것입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로 계좌 추적 같은 거 정확하게 해서 돈을 빼돌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수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2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교육부에서 검찰 수사 의뢰를 하고요. 네. 단지 이제 그 교육부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이화여대와 관련해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이화여대가 엄청난 특혜를 받았고 몇몇 교수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엄청난 특혜를 그렇죠. 받은 것에 네. 대해서는 마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어저께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의 감사를 포함해서 조사가 필요한 것인데 네. 저는 오늘 중간 수사 결과에 특정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공무상 이제 기밀 누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금 이제 가해진 이 기밀 누설은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시 받은 대로 지금 했다라고 이미 정호성 비서관이 진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는 조금 전에 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사실은 그 정직 그리고 원칙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었는데 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가 또 한 번 드러나는 것이죠. 처음에 담화할 때 분명히 그 어떤 최순실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감정 표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손을 봐줬다. 근데 인사뿐만 아니라 제가 더 경악스러운 건 외교 문건이 지금 넘어갔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 최순실이가 외교 문건을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대통령께서 비서는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 문건과 관련해서도 정권 수립 초기에 보좌관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만 도움을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올 4월까지 올 4월까지라고 돼 문건 있거든요. 유출이 올 계속됐다는 봄까지 거죠? 계속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 바로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선의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또 유체 이탈을 하듯이. 네. 근데 이 부분에 굉장히 깊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에 또 한 번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대통령 청와대가 이번 주에 어떤 행보를 취할지가 굉장히 네.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은 그 사안이 비밀을 유지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죄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단순히 누설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설이 됐다면은 왜 그거를 줬겠습니까? 어떤 의견을 구하고 네. 개입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 관계가 정확히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가장 흥분해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어찌됐든 주권을 발휘해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직위를 하라라고 명령을 한 건데 아무 관련 없는 사람한테 이 권한을 넘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단의 실체가 어떤지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을 통해서 계속 조사되고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시스템의 붕괴를 우리 국민들이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정직과 신뢰라는 것을 그렇죠. 자신의 네. 키워드로 내세웠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러나 2년 전 이맘때로 돌아가 보면 정윤회 문건 유출 생겼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실세, 비선 실세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대통령 얘기는 좀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확인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그대로 화살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조금만 확인해 봤으면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비선 실세 문제를 확인할 수 근데 있을 이제 텐데. 저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해야 될 거라고 해요.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르고 저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알면서 저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거짓말인데 이제 이 권력자의 어떤 그 나타난 심리적 현상 중에 하나가요. 권력에 중독이 되면요. 네. 예, 이렇게 됩니다. 남들에게 적용되는 잣대와 본인에게 적용되는 잣대는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누구든지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럼 거기에 대통령도 포함돼야 되는데 본인은 예외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행위는 뭔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인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뭐 그 적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실 때 아, 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하고 뭐 속으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저렇게 연설을 하는 것, 뭐, 이제 지금 다 알게 된 거지만, 이른바 3인방,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렀던 그분들은, 우리가 늘 정윤회 씨나 최철 씨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이메일도 공유하고 있고, 내가 문건 인편으로도 보내겠다고 검찰이 얘기했거든요. 저걸 이제 대통령 중독이 있다 치지만, 3인방은 속으로 뜨끔해야 정상 아닙니까?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제가 이제 최근에 김용갑 전 의원을 뵌 적이 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민정수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거는, 또 측근의 역할이라는 거는 과감하게 비판하고 직언하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밑에 있었던 분들은 그런 역할을 못한 거죠. 오히려 옹호했고, 네. 그리고 저런 3인방 자체도 이게 죄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부 성찰이 없이 그냥 대통령만 이롭게 하는 그런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3인방의 경우에는 그 1998년 보궐선거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그 중에 그 2명 이상이 정윤회 씨에 의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보좌진으로서 그 지금까지 이제 박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직의 논리로 아주 관성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선 실세에 대한 그런 관념은 그러면서 그 말 끝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마 그게 2015년 연두 기자회견이었을 것 같은데 비선은 진돗개밖에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엄연히 정말 누가 뭐래도 참 경악스러운 비선들이 존재했는데 비선이라고 따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핏줄은 친인척에 해당하지만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표현대로 정말 오장육부 그리고 3인방에 대해서는 살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선이라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일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저런 말씀을 계속 하실 수가 있을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문고리 3인방과 관련해서 정호성 씨가 그 지금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이 보안을 그러니까 휴대폰 네. 그 집에서 압수수색하면서 털렸잖아요. 네. 그것만 안 뺏겼어도 하면서 그 회안에 그것 때문에 대통령에게 결정적 누를 끼치게 됐다 해서 뭐 회안에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기사가 우리 동아일보 통해서 이제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친박 국회의원 중에서요. 네. 처음에 이제 친박으로 공천받아 국회의원 되면요. 박근혜 당시 대표죠. 새누리당 시절, 네. 국회 시절에 어떤 식으로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합니다. 근데 네. 그 어떤 친박 국회의원이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네. 네. 그 과거에 보면 이게 이렇게 안채에 아씨가 계시잖아요. 아씨가. 그리고 바깥에 이제 마당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는 아씨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마당새라고 생각하면 이게 가장 이게 간편하다. 뭐 그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다. 아씨 모시듯이 마당새의 자세로 하면 된다. 이게 친박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분 뭐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정호성 이런 분들이요 회안에 눈물 흘리는 거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한다면요 저기서는 간신히 됐어야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간신히 되고 국가를 위한 충신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씨를 잘 모셔야 되는데 난 마당새인데. 예. 네,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윤회 씨가 최근에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자기가 대통령을 모실 때에는 이런 무리한 일이 없었다. 네. 네. 자기와 최순실 씨가 헤어진 이후에 이렇게 무리한 일들이 발생했다 이러는데 네. 정윤회 씨가 그러면 가깝게 모실 때는 정윤회 씨는 무슨 국정에 직함이 있었습니까? 네. 그 사람도 비선 실세였어요. 정윤회 씨한테는 어떤 문건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정윤회 씨는 어떻게 국정에 개입했는지도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사적 관계로 국가 권력을 휘둘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경악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최순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윤회 씨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점을 새삼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오늘 검찰의 발표를 참담한 심정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선 후대 또는 퇴진을 요청했던 것이 야당의 그동안의 그 입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탄핵이란 말이 좀 들리기 시작하네요. 야당으로서는 탄핵이란 방법으로 좀 가는 겁니까?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죠. 네.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퇴라는 거는 스스로 명예로운 결정인데 그걸 안 하시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위에 숨어서 수사도 지연시키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법률적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탄핵이라는 과정이 네. 사실 그 여당의 일부도 합류해야 되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다수의 3분의 2 이상이 결정해서 그런 난관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지금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 길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헌법 84조에 재직 기간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잖아요. 그 기소 못 한다고 오늘 그 중앙지검장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일반인들 같은 기소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 같은 기소를 해갖고 곧 재판장에 서서 이제 1심, 2심 뭐 대법원까지 뭐 판결을 기다릴 텐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특수 신분 때문에 지금 기소를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소추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형사상 소추가 있고 탄핵 소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65조에 입각한 탄핵 소추를 해서 그게 국회의 의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고요. 지금 요번 주에 대통령 조사했는데 거기서 또 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지 어떨지는 뭐 차치하고라도 네. 이 기소 중지가 되면 우리는 정확히 1년 3개월 후에 법정에서는 대통령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하고 1년 3개월을 지내는 게 과연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게 어떤 일인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는 못하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게 어디냐? 헌법재판소예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거는 너무도 이상한 거죠. 네.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는 데에는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3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만 가결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야당으로서는 깊이 고려하고 염두하지 않을 수 없지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네. 그냥 유감도 아닌 지극히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오후 4시, 5시에 이제 반박 그 네.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봐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진지전, 소위 장기적으로 이대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굳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본다면 그 평소에 애국이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던 대통령께서 지금 전 국민과 전 사회를 이렇게 하나의 최순실 농단 내지는 박근혜 최순실 관계로 이렇게 매몰시키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안보 정책 같은 것도 전부 이제는 다들 뭐 야권에서 특히 이거 최순실 정책이다 해서 무조건 지금 반대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 개진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정말로 정상적인 그런 대통령이라면은 담화를 발표하고 뭔가 이렇게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수습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미 이제 촛불로서 민심은 충분히 보여줬고 또 오늘 그 야권의
소위 잠룡들의 회의입니까? 거기서 보니까 심상정 대표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일단 26일 날 그 촛불과 어떤 그 일주일 동안 대통령에게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탄핵 절차로 가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조사도 받을 거고요. 새로운 주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의 하나의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역시 탄핵 절차고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표 29표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이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농단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보수가 그리고 이번에 촛불에도 보면 상당수의 그동안 침묵하던 보수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보수와 친박을 나눠야지 마치 또 친박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막기 위해서 나온 일부 단체를 보수단체라고 명명하는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모순이고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 뜻과 상식과 헌법적 가치에 보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절대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정국으로 서서히 흘러가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총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회가 이제 총리를 추천하는 건가요? 그 지금 탄핵이 소추가 이제 시작되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발의가 되면은 이제 대통령 권한이 일단 정지되고 총리가 그걸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황교안 총리가 사실 이런 국정농단을 제대로 미리 보좌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국민의 불씨를 받는 처지에서 이 총리 체제로 이 중요한 시기를 대선까지 관리할지 모르는데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 정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과제가 그거 아닙니까? 수사를 제대로 해서 진상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농단된 국정을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제대로 돌려놔야 되고 그리고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한 6 내지 8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시기에 총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파에 쏠린 분들이 나온다면은 국민의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분을 잘 여야에서 선출을 해야지 이 난국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럼 총리 추천은 탄핵 전에 이루어질 돼야죠. 수순으로. 탄핵 전에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 정지가 되고 모든 직무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이 국회 추천 총리에게 넘어옴으로써 이른바 야당이 원래 얘기했던 거국 과도내각 뭐 그런 것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데 제가 뭐 굳이 시비 걸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그 야권 뭐 대선 주자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좀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듣고 좀 상당히 강렬한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이게 오늘 검찰 발표 이후에 그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탄핵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해법이 더 좋다. 질서 있는 퇴진 지금이라도 하야 선언을 하면 일정 기간 뭐 해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 귀를 좀 의심했어요. 문재인 전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를 문재인 전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물론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거 분명하고 그렇지만 신분이 민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당선자도 아니에요. 마치 대통령 당선자처럼 그런 말씀하시는 건요. 이게 우리가 언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분권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퇴임 이후에 안전도 뭐 명예롭게 지내도록 보장하겠다. 아니 도대체 문재인 전 대표에 무슨 권한이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정말 이제 넌센스예요.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요. 오늘 이제 그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는 솔직히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저는 그걸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 모든 권한이 대통령이 집중되면서 생긴 아주 극단의 상황이 지금 노정이 됐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 모였으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탄핵 얘기를 하는데 탄핵은요.
국회에서 대표성 가진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탄핵이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야권의 대권 주자라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도 아마 이게 한국적 정치 문화의 한 특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런 자리였다면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제약하는 어떤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얘기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보장해줬냐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보장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죠. 다만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그런 견해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그게 견해는 그러니까 얘기한 걸 반법률적 가지고 초헌법적인 그 발언이라는 게, 검찰이 지금 기소 중지를 하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임기 끝나면은 이제 그 기소해서 법정에서 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법의 영역에 있죠. 암만 대통령이라도 그거를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법적 처분을 다 받고 나서 사면을 해줄 수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트럼프가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난센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검찰이 기소 중지를 했으면 퇴임 이후에 대통령이 그 재판을 받고요. 뭐였고 나중에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것도 웃긴 대통령 얘기죠. 사면권은 특별사면은 아니, 그러니까 앞서가서 생각하실 필요는 네. 없고요. 네, 앞서가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격의 문제도 뭐 있겠지만은, 네. 지금 무슨 명예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굳이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안 하든지 네. 아니면은 사면하겠다, 이거 이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법과 원칙을 앞장서 지켜야 되는 또 하나의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속보자방 나온 거 보니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면 퇴임 후에 명예는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말 같아요. 네. 예, 그거는 앞서가서 뭐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네.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고, 당신의 그런 개인적 정치적 견해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무슨 권한이 있느냐, 보장해줬느냐, 아니, 이렇게 그럴 가지고 만한 위치에 있는 원성을 높일 사람 이유가 얘기예요. 전혀 아니죠.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그다음에 사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탄핵 말씀 뭐 여러 자리에서 많은 말씀하시지만 새누리당이 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누리당이 반성하지 않고 친박만을 이제 범죄인 취급으로 딱 낙인 찍어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새누리당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왔고, 그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옹호하기 위해서도 애를 써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지를 떠나서요. 근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래서 그런 반성의 가시적인 조치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교체된다든지 뭐 지도부가 퇴진한다든지 하는 일도 없이 이렇게 그렇게 탄핵만 발의하면 다 통과될 거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불성설이라고 저기요, 생각합니다. 저는요, 새누리당은요, 반성을 넘어서 이게 해산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정당이라고 봐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공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해산되어야 되는 정당이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새누리당은 전혀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 8조에 부합되지 않는 정당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이런 정당은 국고 보조금 받을 자격도 없고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됩니다. 진현님, 그런데 네. 그러면 새누리당 해산하고 나서 탄핵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새누리당이 해산하는 문제를 왜 탄핵 추진하는 문제하고 연결을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무슨 욕이든 저는 얻어먹어야지 마땅하고 네.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왜 탄핵 추진하는 문제랑 뭐 선후 관계로 연결을 시켜요? 아니, 현재까지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1호 당원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최소한 탈당을 했습니까? 제명을 했습니까? 새누리당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거는 100번 오르신 말씀이고요. 그거는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말로도 안 되고 그거를 좀 해체를 하고 그 지도부를 퇴진시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마치 또 콩가루 집안처럼 지금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그 새누리당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 100번 오른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신 것도 매우 부적절한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상상하기로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하야하면서 닉슨을 이제 이은 포드 대통령이 사면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면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얘기할 얘기지. 그리고 지금 야당의 그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서로 합의가 돼서 한 얘기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당에서도 나오셔가지고 그 참 이상한 얘기다라고 할 정도면 지금 대변하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적절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개인적 그러니까 부적절하기 견해를 전에 가지고 뭐라고 할 그 수가 얘기를 없죠. 하시면서 새누리당이 아니, 잘못됐다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 반성해야 지금 되는 왜 정당 갑자기 맞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양당이 객관적으로 서야지. 근데 제가 보기엔 부적절한 거고, 그리고 지금 진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개인적인 건 사실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력한 대통령, 지금 사실 1위를 달리는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또 영향력이 책임도 있죠. 있는 예. 거고, 그리고 저는 하여간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지금도 궁금을 해요. 의아한 그래서 부분이 그러면 있죠. 사면 아니면 수사 안 하겠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신중해야 된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건 이렇게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내년의 대선이 이제 12월에 있을지 좀 더 먼저 있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돼 버렸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은 이렇게 위기에 빠진 나라에서 어떤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것 보니까 여야 공이 당 대표분들의 표현의 절제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추미애 대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음성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